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각자 자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사를 그려나가고 있나요? 순간순간 누구나 편하게 자신의 역사 기록을 통해 마음을 성장시키며 행복의 질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배울 내용이 많이 있죠. 그 많은 무궁무진한 내용을 다 이 영상에 담을 순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개개인의 마음 성장은 물론 행복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제작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8단계를 거치면서 인생을 마감한다고 하죠. 그 인생의 8단계는 다른 말로 아시다시피 개인생애 주기라고도 합니다.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가 있죠.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세상은 정말 살기 좋고 재미있습니다. 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으며 이런 행복은 바로 교육의 힘이 함께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교육을 잘 받았다. 교육은 여기서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린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교육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조화, 바른 인성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적용됐을 때 그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모든 인간은 소중하고 각자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고 또 교육의 힘이 함께 작용하고 올바른 실천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개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문제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때마다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교육은 중요한데 정말 어디부터 잘못되어서 저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개개인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문제 해결 답은 바로 개개인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인데요. 우리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마음에 있고 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이지만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가 40살이든 50살이든 20살이든 100살이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의 문제는 물론 각종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무수한 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예를 들자면 위기를 어떠한 위기적인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려는 어떠한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발휘한다던가 또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8단계 중 각 단계마다 발달 가업이 있습니다. 그런 발달 가업은 긍정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8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시나요? 그럼 여기 영상을 보면서 그럼 나는 이미 늦었네. 나는 아직 멀었네. 이런 게 아니라 막상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발달 과업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런 면이 있었나? 다시 점검하고 노력하시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보다 행복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8단계 중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신생아기죠. 신생아기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4주까지밖에 안 돼요. 이때 발달 과업은 신뢰감 대 불신감인데요. 신생아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 무궁무진한 시냅스와 뉴런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대로 금방 물을 흡수하죠. 그만큼 갓 태어난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시냅스와 뉴런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양육자와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시냅스와 뉴런이 잘 연결이 되죠. 그랬을 때 아이의 두뇌 발달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가령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주며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며 젖을 먹이는 엄마와 아이에게 젖을 물렸지만 양육자는 TV를 본다던가 폰을 만지작거린다던가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떤다던가 하면 아무래도 전자의 양육자와 후자의 양육자의 양육 태도의 질은 아이의 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즉 아이의 반응에 즉각적인 피드백은 양육자와 아이의 친밀감 있는 유대감 형성을 시켜서 아이는 자신이 희생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런 데는 또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곧 애착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착은 정말 이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데 영향을 주고요.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던가 연애를 한다던가 뭐 사회생활 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애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추후 인생, 연애, 결혼, 사회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영아기를 볼까요? 영아기는 24개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네. 이때의 발달 가업은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자, 정말 이 영아기에 대해서 논하려면 하루 종일 떠들어대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냥 하나 뽑아서 여기 영상에 있는 하나 뽑아서 뭐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각 오감각 중에 한번 시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이의 시각은 언제 완성될까요? 감각 중에서. 네. 청각이 가장 먼저 발달하고 시각이 가장 늦게 완성이 되는데요. 바로 시각이 완성되는 시기가 7살이에요. 가끔 음식점이나 여행 가면서 다양한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여러 부모님들이 영유아들에게 폰 영상을 틀어주고 아이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풍경을 보곤 하는데요. 시각은 7살에 완성이 돼요. 두뇌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영아기이므로 양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소변 가리기입니다. 아이의 발달과 관련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대소변 가리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령 양육자가 또래 옆집 아이와 비교하며 아이에게 대소변 훈련을 강압적으로 한다던가 또 그렇게 되면 아이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서 긍정적인 어떤 자율성보다는 수치심을 갖게 되는 그런 성격 형성이 되는데요. 영아기의 발달 가업인 자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유아기거든요. 유아기는 말 그대로 유치원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요. 이때의 발달 가업은 바로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예를 들자면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정말 개인이 나온 게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데요. 자, 아이가 밥을 흘리고 먹는다. 부모님은 옆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면 흘리면서 먹지 말라고 야단을 치시나요? 아니면 먹여주시나요? 또 옷을 입는다. 옷을 입혀주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입게 안내하고 기다려주시나요? 또한 유아는 또 이 발달 시기에 맞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삼촌 이거 뭐야? 이모 이거 뭐야? 고모 이거 뭐야? 뭐야라는 질문.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가령 몰라. 크면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대답? 아니면 지금 삼촌 바쁘니까 아빠한테 가서 물어볼래? 지금 이모 바쁘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래?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주시나요? 유아기는 정말 질문이 끊임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발달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 간단히 단어로 답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식의 대답은 아이의 인지 발달을 기본으로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단어로 대답해 준다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겠죠. 가령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 자 이거 볼까? 그거 지우개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지우개가 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글을 쓰고 지워지는 과정에서 이거 봐봐라. 누구누구야. 여기 이거 뭐 그렸네? 그래. 잘했네. 지웠다. 지워졌어. 봐봐. 이런 거 이름 지우개라고 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우개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이의 발달을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초등학교 시기인 아동기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전까지를 초등학교. 자, 이때의 발달 가업은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네. 자, 초등학생들 자, 독서 중요하죠. 여행도 많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여행도 못하고 이러시는데요. 자, 근면성 대 열등감. 가령 진짜 초등학교도 논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들어볼까요? 자, 가령 내일 수학 시험인데 아이가 평상시에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평상시에 부모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원까지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학교 시험을 보는 아이의 성적은 부모의 기대 이하로 50점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 비해 오히려 학원도 다니지 않고 한 그런 옆집 아이가 또는 형이 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거의 막 90점, 100점 막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럼 가령 수학 시험을 못 본 아이에게 부모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언니 오빠는 동생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네. 옆집 아이와 아이와 성적을 비교하시나요? 야, 쟤는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나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사람들 많은 앞에서 아이에게 영화든 유아든 아동기든 아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훈계를 하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아동기는 발달 가업이 긍정적이면 근면성, 부정적이면 열등감을 형성해요. 네. 이 초등학교 때 열등감 또한 아이에게 훈계를 하든 타인이 있는 앞에서 하는 것은 아이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아이를 훈계하고 싶거나 타이르고 싶으면 아이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어떤 인신 공격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안내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수학시험을 못 본 아이에게 비교 명령을 훈계,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근면성을 갖는 책임감보다는 부정적인 열등감에 빠지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수학시험을 못 보았어도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아서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다시 도전해보면 되지, 한 문제가 어려웠니?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등 열심히 몸만 문제가 어려웠나 보구나,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등 격려의 말이 아이의 근면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일 경우에는 이는 다음 시기인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대로 넘어가서 영향을 주는데요.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누구누구야 학생 누구누구 이것 좀 해볼까 했을 때, 선생님 저 정말 이런 거 정말 못하거든요. 저 이거에 대해서 기질이 없어요. 저한테 시켜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부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이런 이 초등학교 때 열등감에 빠진 학생들이라고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기 영상을 듣고 있는 혹시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그럼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고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야?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이런 거를 바꿔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반성하고 실천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걸 알고도 실천 안 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기 좋고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주저하고 앉아야 할까요? 교육의 힘이 바로 이럴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그건 마음가짐과 실천에 있어요. 네, 노력하고 실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럴수록 행복의 질은 보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교과의 내용들, 그런 것들은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부수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배운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생활에 실천하고 응용하고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할 때 재밌잖아요. 그렇게 나갈 때 거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의 기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동기의 성적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도 격려 속의 책임감, 독립심 있는 어린이로 성장한 사람은 후에 성공적인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성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꾸 야단치고 이렇다기보다는 공부를 잘 못해도 격려와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길러주게 된다면 그 아이가 향후 성공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답은 5번째 5단계는 청소년기예요.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인데요. 자, 이때의 발달 과업이 정말 중요해요. 자, 벌써 인생 8단계 중 5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가 5단계에 와 있다. 10대인데 야, 지금 100세 무슨 150세를 바라보는데 5단계에 와 있다는 거는 10대 그만큼 이 어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시기에 이러한 발달 가업들이 성인기 그 이후의 시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하겠죠. 자, 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돼 자아 정체감 합니다. 자, 인생의 8단계 중 청소년기는 5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그럼 어떤 의문을 가져야 할까요? 네, 어떤 의문일까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100세, 150세, 아니 30년만 참으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17살, 19살 10대인 우리들이 벌써 인생의 5단계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기가 중요하고 그런 어린 시기의 다양한 발달, 특히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정감 형성이 다음 시기인 성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다고 뭐 중고등학교 때 그렇다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그러면 긍정적인 자아정책을 형성했나?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성적이 우수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긍정적인 자아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천을 잘하고 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게 됐다면 사회에서 각종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소년기는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 편도체가 먼저 발달해요. 정서 발달.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단이나 뭘 하기 전보다 먼저 감정이 노출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전도엽은 더 늦게 그게 되는 거, 이론상. 18살 정도에 완성이 되는데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또 개인차도 있고 또 학습과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끔 청소년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정서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편도체, 인간의 발달 과정상 편도체 때문에 이러한 발달 때문인 이유이기도 하죠. 자, 성인기 20세 이후를 보도록 합시다. 성인기의 발달 과업은 친밀감인데 고립감이에요. 네.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이 성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친밀감인데 고립감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까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잘 형성되기란 발달 과업이지만 정말 그게 쉽지,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20세가 됐어도 그게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구 한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나는 뭐 해먹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살기 좋은 세상을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나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꿈과 희망 이것을 도전해보고 중고등학교 때 먼저 했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됐을 때 이 친밀감 보다 더 재밌는 20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년기 40세 이후인데요. 자, 이때는 자아 정체감을 재정립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40세를 불혹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불혹은 세상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40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아 정체감을 재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40세에서 65세 사이 성인이 겪게 되는 사회 심리적인 위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를 양육하고 생산을 획득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성취나 업적을 통해서 생산성을 획득한다고 해요. 그건 각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생산성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면 침체감에 빠진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럼 자기 몰입 상태가 되어서 타인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죠. 그게 또 다른 문제로. 자, 노년기는 65세 이후인데 자아 통합의 절망감이에요. 노년기의 어떠한 특징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년기의 어떤 성격 적응 유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숙형, 뭐 흔들의자형, 자학형, 뭐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은둔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성격 특징들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노인의 어떠한 그 기준이
65세는 이거 미국에서 정한 거죠. 근데 이 65세가 아니라 자꾸 이 고령화, 또 이제 2026년도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인데 노인의 그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흔히들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노인들 그 회관에 가면 70세이신 분이 가장 막내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데 막내 왔니? 그래서 다 그만큼 70세는 거의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걸 벌써 저는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4차 산업혁명 거기에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 보면 그 의료 쪽에서 또 보면 그 칩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30년만 참으면 영원히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론인지 아니면 누구의 어떤 학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노인기는 그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을 잘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인기에 와서 긍정적인 자아 통합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됐을 때 인생이 보다 행복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좀 매일같이 항상 쫓아다니는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언어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과 대화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한 예입니다. 자, 대화다. 자, 대화 중요하죠. 네. 자, 대화를 잘하는 거. 자, 여기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던가,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경청,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이 조화를 잘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나 전달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나 전달법에 대해서 볼까요? 그럼 나 전달법의 반대인 너 전달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일상 속에서 얘들이 많이 있죠. 야, 너는 왜 그렇게 해?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것은 남 탓하는 너 전달법의 아주 전형적인 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대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너 전달법보다는 나 전달법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당연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의 기본입니다. 자, 나 전달법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보통 한 3-4가지 정도?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에 비판을 가하지 않는 묘사, 즉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인신공격 이런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비판을 가하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현재 어떻다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항들을 대화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분히 자세히 솔직하게 이렇게 나 전달법을 실천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가 약속 시간에 늦을 때마다 이거 행동이죠?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한 거죠. 내가 계획한 것들을 제 시간에 못할까봐 영향이죠. 답답하고 기분이 좀 그래.
뭐 어떤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지금 감정.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떠한 바라는 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은 정말 사실대로 차분하게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와 반대로 너전달법의 또 예를 보면 뭐 가령 너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런 식의 표현은 주체가 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훨씬 공격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전달법을 잘 실천해 보기로 해요. 자,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화해 보기로 해요. 자, 우리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정말 음식은 평생 우리와 항상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음식이 우리의 몸도 만들어주고 마음도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몸도 만들어주고 마음도 만들어준다. 그럼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지. 자, 또한 음식, 자, 요리가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요리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그리고 이런 함께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인간의 문명이 발달 또 창조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 게 또 바로 요리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음식을 먹고 잘 됐을 때 두뇌 발달이나 마음의 발달에 영향을 줘서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음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과 함께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네, 바로 몸도 만들어주고 마음도 만들어주는 이 음식, 요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영양소가 뭔지, 음식에는 어떠한 영양소가 들어있길래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줄까,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이 이러한 영양소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고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 요리, 이런 또 식기라든지 도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같은 재료가 있어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고 어떤 그릇에 어떻게 사용해서 먹느냐, 이런 것도 건강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있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몸도 만들어주고 마음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고 실생활에 실천할 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의 한 부분인 기본으로 작용되고 또 여러분의 행복 성장에 보다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대화법인 나 전달법, 긍정적인 언어 사용, 또 음식에 대해서 영양소라든지 요리 이런 데 흥미를 가지고 먹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